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회계원리 공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1장 회계의의는 오늘을 포함하여 모두 3번에 걸쳐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 얼굴이 보였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얼굴을 보면서 공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 교재를 통한 강의를 할 때는 제 얼굴을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회계란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장부기록의 원리의 기초적인 내용을 강의하면은 오늘 내용이 다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재 처음 이제 4쪽을 보면은요. 회계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회계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겠어요. 즉,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회계입니다. 그러면은 의사결정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회계라는 게 이제 기업을 둘러싼 어떤 의사결정 이제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럼 기업이라면은 기업의 경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림 1은 기업 경영자가 일상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의사결정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고객한테 ABC 세 가지 신제품 중 어느 걸 우리가 초이스해서 만들어 팔 거냐. 이때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냐면은 ABC 세 가지의 어떤 제조 원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판매를 했을 때 얼마만큼 각 제품별로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 비교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신제품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회사 설비로 이제 추가 설비 자산을 추가 취득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설비 자산 추가 취득 및 아웃소싱의 경우 원가 비교 자료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설비 자산을 취득하기로 했다면은 자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도 의사결정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정보는 주식 발행과 은행으로부터 차입의 경우에 자본 비용의 그 차이 비교에 대한 정보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종업원 인건비는 올려줄 수 있는가? 노조가 이번에 인건비를 5%, 10%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올려줄 수 없어. 아니면 올려줘.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10% 상향 조정하면 우리의 영업이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이 회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회계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여 의사결정자한테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회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이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다양한 전략이 제시될 경우에 각 전략별로 영업이익 차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요걸 한번 보면은요. 회사는 항상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이제 주식을 발행하든 차입을 하든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는데 바로 이제 그림 2를 보면은 투자자, 대여자라는 대표적인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투자자는 회사의 주식을 산, 대여자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대여자입니다. 그러면 투자자, 대여자도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A라는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A라는 기업은 자금 조달을 원합니다. 10억, 100억 이렇게 이제 주식을 발행하든 차입을 하든 돈을 요구하는 거죠. 이럴 때 그럼 저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기업을 만약에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저걸 계속 보유할 거냐 아니면 팔아버릴 거냐 이런 의사결정.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빌려달라고 한 자금을 그럼 꿔줄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이미 꿔줬다면 이를 조기에 회수해버릴 건지 아니면 더 연장을 해줄 건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줄까 말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보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회사가 앞으로도 잘 나갈 회사라면 주식을 사야죠. 계속 보유해야죠. 잘 나갈 회사라면 추가 대출해주고 연장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나 영 아니 옳시다 라면 주식을 사기는커녕 있는 것도 팔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출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조기에 회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
회계가 담당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회계의 목적은 뭐냐면은 다양한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자. 이것이 바로 회계의 목적이고요. 이 목적에 따라서 회계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기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이 경제적 사건을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거래가 있겠죠? 뭐 자산을 사는 거래도 있을 거고요. 차입을 하는 거래,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 뭐 여러 가지 거래가 있겠는데요. 이거를 식별하고 장부에 기록해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적 사건을 식별 기록해서 보고를 하면은 이 특정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경영자, 그 다음에 투자자, 대여자들은 이 정보를 보고 미래 현금 흐름을 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인지 이 여부를 판단하고 이제 의사결정 가부를 가부를 이제 따지면 되겠죠. 자, 그림 3번을 보시죠. 지금 앞서 했던 내용의 반복인데요. 기업에는 내부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즉 경영자를 내부정보 이용자로 하죠. 외부정보 이용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돈을 꿔주는 은행과 같은 대여자, 물론 고객도 있을 거고요. 감독기관도 있을 거고 일반 대중도 있을 거고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외부정보 이용자는 투자자, 대여자로 특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 대여자의 주요 관심사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특정 기업이 미래에도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업은 돈 좀 꿔주세요. 혹은 주식을 발행했으니 그 주식을 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텐데 뭘 믿고 함부로 주식을 사거나 돈을 꿔주겠습니까?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 이용자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할 거예요. 만약에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안 꿔주니까 여기는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보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해서 미래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은 이쪽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있겠는데요. 회계 정보는 내부 정보 이용자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8페이지에 있는데요. 회계 정보의 양과 질, 형식에 있어서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 정보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 정보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 사장은 자기가 아무 때나 회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또 이거 만들어줘, 저거 만들어줘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 밖에 있는 투자자나 대여자는 기업이 던져주는 정보만 받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 대표적인 회계 정보가 바로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즉 외부 정보 이용자의 회계 정보 접근에는 제한이 있게 되는데 결국은 기업이 제공해주는 회계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 대표적인 회계 정보가 바로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재무제표. 수없이 들어볼 건데요, 앞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이 재무 상태는 뒤에서도 잠깐 나옵니다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지?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얼마일까? 이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재무 상태라고요. 성과, 이익은 얼마나 창출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인데요. 이거를 보여주는 회계 정보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저 회사에 돈을 빌려줘도 되겠네? 저 회사는 아니겠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정보, 회계 정보를 이제 두 가지로 다시 나눴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것과 재무제표 이외의 정보, 그림 4에 나오는데요. 내부정보 이용자는 정보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받아보겠는데 외부정보 이용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무제표만 받아보죠. 왜냐하면 회사의 비밀스러운 영업정보까지 외부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요 A라는 기업도 있고요.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이 다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겠는데 외부정보 이용자는 A기업뿐만 아니라 B기업, C기업, 여러 기업으로부터 재무제표를 입수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 회사마다
만든 재무제표가 중구난방이면 이걸 어떻게 비교 분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회계 기준, 회계 원칙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놓고 모든 기업이 그걸 지키도록 한다면 외부 정부 이용자는 일사불란하게 기업들 간의 재무제표 비교 분석이 좀 수월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때 사전에 정해놓은 회계 원칙, 요거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 하고요. GAAP이라고 합니다.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서 이제 뭐 코리안 갭, US 갭, Japanese 갭 이렇게 이제 국가마다 갭을 만들어 놓고 재무제표 작성의 어떤 근간으로 삼고 있죠. 회사는 어떤 주장이냐면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갭에 따라서 우리는 재무제표가 작성됐다. 외부 정부 이용자들이요, 나를 믿고 돈을 꿔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 정부 이용자는 정말 저 회사가 이 갭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여기 회사에 들어가서 만드는 과정을 보질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안 꿔주면 필요로 하는 희소한 자원이긴 합니다만 이 자본이 시장에서 돌고 돌고 돌아서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막혀버리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때 이제 공인회계사라는 제3자가 이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이 재무제표가 정말 갭에 따라서 작성이 됐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공인회계사, CPA라고 하죠.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많은 경영학과 학생들이 CPA 시험 준비를 하는데요. CPA 시험에서 핵심적인 과목이 바로 회계 과목이고요. 회계 과목을 배우려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회계 원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 회계 과목은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자, 하여튼 간에 이 CPA의 회계 감사를 통해서 CPA가 이제 회계 감사를 끝내놓고 나면은 이제 요런 감사 보고서라는 걸 재무제표에 첨부를 하는데요. 좀 깁니다. 근데 이제 맨 위에 CPA의 어떤 오피니언을 이제 보면은요. 우리는 뭐 무슨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다. 해당 재무제표는 몇 년도 12월 말과 뭐 1년도 12월 말, 2년도 12월 말. 왜냐면은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비교식입니다. 전년하고 당해년도. 이렇게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재무제표를 다 감사를 했노라. 이런 거고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2년도 12월 말과 1년도 12월 말 현재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즉 근거되는 갭이 여기에 나오고요. 이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 보고서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적정 의견이 첨부된 감사 보고서라 하고요. 이렇게 적정 의견이 표명이 됐으면 정보 이용자는 어느 정도 갭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었군 하고 믿을 것 아닙니까? 믿음. 이 믿음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자, 앞서 그림 4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 교재 11쪽을 보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갭이라는 것은요, 재무제표 작성, 공시에 준고해야 할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는데, 다른 말은 이제 어카운팅 스탠다드 해가지고 회계 기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generally accepted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어떤 재정권자가 제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제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수용하여야 비로소 강제성이 있는 기준이 되는 특징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generally accepted라는 말이 반드시 앞에 붙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갭을 정부가 제정을 해왔습니다만은 2000년부터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제3의 기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IFRS, 다른 말로 이제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각 나라마다 회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K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뭐 US갭, Japanese갭, Chinese갭 뭐 이렇게 다양한 회계 기준이 있는데요. 이 국가 간의 회계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과거처럼
국가 간의 어떤 재화의 이동, 뭐 자금의 이동이 빈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진 상황에서는 각 국가 간의 회계 기준이 다르고 국가 간 재무제표가 다르게 작성이 된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는 코리안 갭에 따라서 만들어지고요. 애플은 US 갭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서로 국가 간 재무제표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표시되는 재무제표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간의 통일된 회계 기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국제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서 이제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제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30개 국가 이상이 국제회계 기준을 자국의 회계 기준으로 받아들였고요.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IFRS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IFRS는 영어로 된 거기 때문에 이를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글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그냥 KIFRS라고요. 이거를 앞서 본 것처럼 한국채택 국제계기준 여기 나왔었죠? 한국채택 국제계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KIFRS를 KIFRS 즉 한국채택 국제계기준은 주로 상장기업, 은행 등 금융기업, 금융회사, 공기업 등이 이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비상장기업까지 복잡한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에게서 감사를 받지만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로 이제 비상장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회계 기준을 한국회계기준원이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공인에게서 감사를 받는 기업은 상장기업 등은 한국채택 국제기준, 그렇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도 장부는 만들어야 되니까 재무제표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조그만 회사를 위해서 좀 간략한 회계기준, 단순한 회계기준이 필요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중소기업 회계기준이라 해서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 회계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자라는 것이었고요. 대표적인 그 이용자가 바로 기업 외부에 있는 투자자와 대여자죠. 그 투자자와 대여자한테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계 정보가 재무제표고요. 기업마다 재무제표를 지 멋대로 작성하면 비교 분석에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정한 룰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자. 그 바로 룰이 갭입니다. GAAP. 우리나라는 상장기업의 경우에 그 갭이 바로 국제계기준, 한국채택 국제계기준이고요. 비상장기업은 갭이 바로 일반 기업 회계기준,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은 중소기업 회계기준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절로 가볼까요? 장부기록의 원리인데요. 회계 원리의 기본이 바로 이제 장부기록의 원리를 터득하는 거죠. 터득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터득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한 2주, 3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장부기록 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강의가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물 흘러가는 대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이 장부기록의 원리는 일단 문헌상으로는 1494년에 당시 이탈리아의 수도승이면서 수학자였다고 하는 루카 파치올리의 저서에 등장을 합니다. 루카 파치올리가 장부기록 원리를 처음 창시하거나 개발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미 그 이전 수백 년 전부터 유럽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상인들이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어떤 장부기록 과정을 이 책에서 체계화시켰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죠. 자, 이제 장부기록 원리는 이제 회계 등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뒤에 가서 이제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를 따로 합니다만은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하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자원, 그게 자산이죠.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하는 빚, 의무, 이것이 이제 부채인데, 자, 잘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를 뺍니다. 나머지 잔여액, 요거를 자본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정의된다기보다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로 정의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 회사든 개인이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60이다. 그러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40, 이게 이제 순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40의 순자산을 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장부 기록을 위해서 파치올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모두 같은 부호로 좀 몰아붙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부채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켰죠. 그랬더니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고 하는 회계 등식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등식을 통해서 이제 장부 기록의 원리를 배우게 될 텐데 어떤 거래가 발생이 되면 자산 부채가 흔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호가 유지되게끔 장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등호가 유지되게끔 장부 기록을 한단 말이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가 1주, 2주,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체득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회계 등식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회사가 처음 세상에 튀어나올 때부터 인간이라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회사가 이제 설립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가 설립되고 뭐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이 출자를 하고 이런 거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회사의 설립 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원리 개정 11판에서는 전판에 없던 회사의 설립 과정을 2페이지에 걸쳐서 새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등식을 이용해서 장부 기록을 하는 그 원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니까 여기 오타가 있네요. 갑회사가 아니라 갑이 아니라 병입니다. 뭐 책에는 오타가 한두 개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11 개정판 이제 1쇄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아직 오타 수정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수정이 안 된 책을 갖고 있으면 병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갑을병이 개인이고요. A라는 주식회사를 설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기네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사업, 괜찮은 사업 구상을 했겠죠. 회사 이제 미천을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셋이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은 나는 500, 갑이, 을은 나는 300, 병은 나는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두 1000만큼 1000의 규모의 A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는 처음에 요 자본 1000의 자본을 가지고 이제 설립이 되겠죠. 이때 갑을병은 5대 3대 2의 비율로 이제 지분을 소유하고요. 회사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의결권도 5대 3대 2의 비율로 갖게 되겠죠. 누군가가 사장을 해야 될 것 같죠? 대표자? 사장은 갑을병 중에 한 사람, 즉, 요 갑을병은 이제 주주라고 하는데요. 주주 중에 누군가가 회사를 맡아 경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전문 경영인을 초빙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회사가 설립되는 시점에 이 A라는 회사는 주주로부터 500, 300, 200씩 자금을 수취할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회사의 관점에서 갑을병으로부터 1000이라는 자금을 받으면서 A는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장부 기록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A 회사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부터. 그리고 이제 A라는 회사는 이제 생명체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그 상법에서는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인의 인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인격을 부여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A 회사가 주식도 발행하고요. A 회사가 비품도 사고 A 회사가 종업원도 고용하고 종업원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출하고 하는 게 전부 이제 A라는 회사가 어떤 행동의 주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A 회사의 어떤 사장, 임원, 직원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장부 기록은 이 A라는 회사가 어떤 행동의 주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건 이 갑을병 주주 중에 나는 더 이상 A 회사의 주주가 되기 싫어 이러면은 예를 들어 병이 싫다고 할 때 이 병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을이나 갑이 나누어 가질 수도 있겠고요. 제3자가 또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그러면 갑, 을, 병은
자기의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무한대로 A회사가 짊어진 빚을 다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식회사의 특징이죠. 그래서 16조 교재 중간에도 있던 것처럼 주식회사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자유로운 주식 양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를 해드리면은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의 정의부터 시작을 했었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재무제표라는 회계 정보가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이 될 때 갭이라는 어떤 회계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감사도 잠깐 언급이 됐었죠.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하여튼 이제 궁극적으로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초점을 둘 것인데요. 재무제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개별 거래가 장부에 기록된 것이 집대성된 것이 바로 재무제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미에했던 이 회계 등식의 어떤 개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회계 등식을 통해서 장부 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거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후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